고려 말은 왕권이 흔들리고 외세의 압박이 극심했던 시기로 궁궐은 음모와 배신, 숙청으로 극심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점차 강해지는 원나라의 간섭과 지방 호족의 반란, 그리고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은 나라의 정치를 약화시키고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강윤대감은 강직한 성품으로 왕을 측근해서 보필하며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의 정직함은 오히려 주변 세력의 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윤대감은 이조판서로서 재직하며 인재를 등용하고 국가의 문서 및 재정 관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윤대감을 가장 견제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이준대감으로 병조판서로 재직하며 군사와 국방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왕실과 다른 고위 관료들과 결탁하며 음모를 꾸며 사익을 취하는데 아주 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윤대감은 왕권 강화를 위해 지방 호족의 사병양성을 철폐하고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강력히 주장했어요. 강윤대감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준대감, 사병을 양성하며 지방의 군권을 쥐고 있는 것은 분명한 반역의 싹입니다. 나라의 군권은 중앙에 집중되어야만 국가의 안정을 취할 수 있고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준대감은 미소를 띤 채 강윤대감을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답했어요. 강윤대감, 말씀은 그럴듯하지만 지방에 사병이 없다면 외적이 침입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백성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강윤대감은 이준대감의 말을 끊으며 호통치듯 대답했지요. 지금 대감의 사병이 백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억압하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적을 방어하기 위함이라는 허울 좋은 이유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부당한 세금을 착취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감의 방어책 아닙니까? 순간 이준대감은 미소가 사라지면서 짐짓 침착한 척하며 말하였지요. 강윤대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유감입니다. 대감께서 중앙에만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것은 지방 호족들을 자극하여 오히려 왕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주위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어갔습니다. 다른 관리들은 두 대감의 첨예한 대립에 의견을 내놓거나 말을 잇지 못하고 숨죽이고만 있었지요. 왕조차도 고뇌에 찬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중재를 시도했으나 강윤 대감과 이준 대감은 서로의 뜻을 굽히지 않고 격렬히 맞서고 있었지요. 강윤 대감은 마지막으로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대감의 방침은 결국 나라의 국방을 약화하고 왕권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두 대감의 대립은 그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고 이러다 보니 이조판서 강윤 대감은 병조판서 이준 대감의 눈엣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준 대감은 강윤 대감을 정권에서 찍어내리려고 갖은 모략과 모함을 획책하게 되었지요. 결국 이준 대감의 모략으로 강윤 대감은 파경을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이준 대감 세력의 모략으로 강윤 대감이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음을 알게 된 강윤 대감의 막역한 벗 최한 대감은 강윤 대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은밀히 움직였지요. 그는 강윤 대감의 후대가 끊기는 것이라도 막고자 안타까워하며 강윤 대감의 아들 강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숨겨주었습니다. 강희는 최한 대감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목숨을 겨우 건졌고 최한 대감은 강희를 산속 깊숙한 암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강희는 은둔자인 해정대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정대사는 과거에는 무관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살생과 전쟁의 참혹상의 회의를 느끼고 산속 깊이 은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강희가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 잘 적응하며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기법을 전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강희야, 이 세상은 정의만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험난한 곳이란다.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너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희생도 헛될 것이다. 해정대사는 강희에게 무예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고 강희가 18세가 되어 해정대사에게는 아쉬움과 고마움의 눈물을 꾹 참으며 큰 절을 하고 그렇게 산에서 내려와 세상으로 첫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희는 우선 자신의 은인인 최한 대감을 찾아가 대감의 호의로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희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은밀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윤대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철저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절치부심 준비하고 있었던 하급 무관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강인은 시험을 통과하였고 무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처음에는 하급 병사로 시작하였으나 자신의 실력을 점진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실제 전투에서도 온갖 뛰어난 전술로 여러 차례 적을 무찌르면서 선두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그의 모습은 상관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실전을 쌓으며 장수가 된 강인은 마음에 새겨둔 해정대사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자신의 무예와 병법으로 나라를 지키면서 더욱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불의를 타파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불타는 열망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인은 왕명을 받아 지방의 반란을 모두 진압하고 돌아오는 길에 깊은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대는 싸움을 마치고 개성으로 돌아가던 중 지친 상태로 산속에서 쉬고 있었고 강희 장군은 군사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피리 소리에 강희는 자신도 모르게 피리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고 개울가에서 피리를 부는 한 여인을 발견하였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고 피리를 불고 있는 그녀는 깊은 슬픔에 잠긴 듯 보였지요. 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골에서 여인의 피리 부는 모습을 보니 피리 소리가 마치 달빛과 어우러져 더욱 슬픔을 담은 듯합니다. 여인은 놀란 듯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리 소리만큼이나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백옥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어찌 이 시간에 혼자 계시는 겁니까? 강희가 조심스레 묻자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솔들이 이곳 아래에서 쉬고 있고 저는 여행 중에 잠시 발길을 멈추었을 뿐이지요. 여인은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단정한 옷차림과 품격 있는 말투에서 고귀한 양반집 처자임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강희는 그녀의 자태와 신비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었고 한편으론 그녀가 이런 늦은 시간에 이곳에 있다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그 피리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어지럽힐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누구를 위해 부는 것입니까? 강희의 물음에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피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부는 것일 뿐입니다. 그 순간 강희의 시선은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얇은 팔찌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왕실이나 고위 귀족의 여성이 주로 착용하는 것이었지요. 강희는 그녀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여행 중이라고 하셨지만 아무리 봐도 평범한 분은 아닌 듯합니다. 혹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습니까?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만의 사연이 있지요. 호의는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식솔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군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피리를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강희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겠다는 듯 단호하였답니다. 여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강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한동안 그녀의 모습과 피리 소리가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왕궁에서 열린 연회는 강희 장군이 반란을 진압한 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준 대감의 딸 윤선은 공주와 매우 친한 사이였기에 이 연회에 함께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이준 대감은 자신의 딸이 어릴 때부터 공주와 친분을 쌓아 왕의 측근으로서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윤선은 종종 궁궐에 드나들 수 있었지요. 그리하여 이번 연회에서도 윤선은 공주의 곁에 있었고 어쩔 도리가 없이 운명적으로 강희와 다시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윤선은 연회의 한복판에서 우아하게 서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강희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초면이 아니지요. 강희는 그녀를 알아보고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다가가 말을 하였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났던 분이 바로 강희 장군이셨군요. 윤선은 다소곳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이 반란을 진압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장군님의 용맹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화는 간단히 끝났지만 윤서의 부드러운 말투와 눈빛은 강희의 마음속에 작은 흔들림을 남겼습니다.
연애가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은 몇 번 더 마주쳤고 윤서도 강희에게 은근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애가 길어지면서 강희는 우연히 왕궁의 뒤뜰에서 윤서를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연애의 북적임을 피해 달빛 아래 산책을 하고 있었지요. 강희는 그녀를 보고 잠시 멈칫하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연회장에서 이렇게 나와 계실 줄은 몰랐소. 윤서는 고개를 들어 강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희는 윤서라고 합니다. 인사가 늦었지요. 복잡한 곳은 제게 맞지 않아서요. 장군님께서는 어찌 여기에 계십니까? 강희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 역시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거닐고 있었소.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함께 정원을 걸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궁궐에 자주 와서 놀았어요. 그래서 이곳이 낯설지 않고 익숙하지요. 그러셨군요. 저는 처음 궁궐에 들어왔을 때 어리둥절하여 곳곳을 익히느라 애를 먹었지요. 약간의 침묵이 흐르고 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 낭자, 지난번 산길에서 낭자를 처음 뵈었을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늦은 밤에 홀로 계셨던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 피리 소리는 제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어 슬픔을 느끼게 할 만큼 애절했지요. 장군님께서도 느끼셨군요. 그 피리 소리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움을 담은 곡절이었습니다. 그날이 어머니의 기일이라 어머니를 모신 절에 다녀오던 길이었지요. 어머니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곡을 연주하며 그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있었지요.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낭자의 연주는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듯했소.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선율이었습니다. 윤서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말했지요. 피리 소리가 장군님께 그렇게 들리셨다니 다행입니다. 사실 한밤중에 깊은 산중에서 여인이 피리를 불고 있으니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어쩌다가 그 길을 지나가셨던 겁니까? 강희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이 반란 진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부하들과 잠시 떨어져 생각을 정리하려다 낭자를 뵙게 된 것입니다. 그때 뵌 낭자의 모습은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강희는 윤서에게 자신의 마음을 눈빛으로 표현을 했지요. 강희의 눈빛을 느낀 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날 만난 것이 우연이라 해도 그 우연이 이렇게 운명처럼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어쩌면 그날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강희와 윤서는 연애가 있던 그날 이후에도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강희는 자신도 모르게 윤서를 향한 마음이 커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임금은 공주와 귀족의 여인들이 궁 밖으로 나가 사냥을 즐기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냥은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요. 귀족들 사이에서 그들만의 관계를 다지고 권위를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여인들의 안전을 염려하여 강희에게 특별히 그들을 호위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장군, 공주와 낭자들이 사냥한다고 하니 이번엔 장군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호위해 주시기 바라오. 임금이 명하자 강희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소인전하의 명 받들겠사옵니다. 그리하여 강희는 공주와 여인들을 따라 궁 밖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공주와 다른 여인들은 사냥터에서 활을 쏘며 즐거워했지만 윤서는 사냥보다는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자신만의 한적한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강희는 먼 발치에서 이들을 호위하며 지켜보다가 윤서가 말을 타고 언덕 위로 올라가 고즈넉한 호수를 바라보는 것을 보고 그녀를 따라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낭자께서는 사냥보다는 풍경을 더 즐기시는 것 같소. 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돌려 강희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활을 쏘는 것보다는 이런 고요한 풍경이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장군님께서도 이런 곳이 좋지 않으십니까? 강희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평안하고 고요한 곳은 전쟁터에서 잊히지 않는 강력한 기억을 잠시나마 가라앉게 해줍니다. 윤서는 그의 대답에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네, 장군님.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지요. 그 순간이었어요. 윤서가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거칠게 울부짖으며
앞발을 번쩍 들더니 몸을 마구 흔들어대기 시작하였어요. 윤서는 놀란 나머지 균형을 잃고 말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지요. 윤서 낭자! 이를 지켜보던 강희는 주저없이 앞으로 뛰쳐나가 윤서의 허리를 단단히 붙잡아 땅에 떨어지기 직전 그녀를 끌어안았지요. 윤서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놀라 강희의 품에 안겨 숨을 고르며 말하였지요. 장군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놀란 강희는 윤서를 안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윤서를 바라보다 윤서의 입술 위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윤서는 눈을 크게 뜨고 당황했으나 이내 서서히 눈을 감으며 강희의 진심을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거친 풍랑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서로에게 닿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심장은 하나로 연결되었고 이 순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사랑의 시작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강희는 임금의 부름을 받아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임금은 강희에게 최근 왕궁 내에서 권력 다툼과 관련된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이를 조사해 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강희는 임금의 신뢰를 받는 적임자로서 이 임무를 맡게 되었고 최고의 권력자인 이준 대감과 그의 주변 세력들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희는 관련된 문서와 기록을 찾기 위해 궁궐 내 기록보관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문서를 검토하며 이준 대감의 이름이 언급된 여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 강윤 대감의 죽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강희는 문서를 읽어내려가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뒤에 이준 대감이 있었다는 사실이 강희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온통 그는 머릿속에서 윤서의 얼굴과 이준 대감의 모습이 겹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희는 자신을 숨겨주었던 최안 대감을 찾아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지요. 사실을 확인한 강희는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복수와 사랑이라는 상반된 감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문의 원수 이준 대감의 몰락과 사랑하는 낭자 윤서. 그의 복잡한 마음은 날이 밝도록 험한 산길을 걷는 것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강희는 이준 대감의 과거 행적에 대한 기록을 더 찾아보기 시작하였지요. 이준 대감은 사병을 통해 다른 고위 관료들을 협박하거나 그들의 약점을 잡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곤 했지요. 그리하여 강희는 이준 대감의 행적을 더 조사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준 대감이 보낸 사병들이 상인과 농민들을 억압하고 불법적으로 세금을 걷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희는 피해자들을 하나둘 만나면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이준 대감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사욕을 챙기고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중 강희는 한 노인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강희에게 이준 대감의 사병들이 과거에 그의 마을을 습격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탄지 경고를 한다는 이유로 우리 마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내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간 사이 내 아들 레미와 며느리, 손자까지 모두 그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날 다행히 서당에 공부하러 갔던 큰손자가 늦게 들어와 나와 큰손자만 남고 모두 이준대감의 사병들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손자분도 지금 함께 살고 계십니까? 강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인에게 큰 손자의 안부를 물었지요. 하지만 노인은 머뭇머뭇 큰 손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강희는 자신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노인에게 말하였지요. 그러자 노인은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우리 큰손자 이름은 정우인데 그 길로 개성으로 갔다오. 가족의 억울한 죽임에 복수의 칼을 갈고 떠났는데 수년이 되도록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조차 모르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오. 강희는 이 정보를 토대로 정로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의 수소문 끝에 그는 정로가 이준 대감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희는 정로에게 접근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정로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날을 노려
은밀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이준 대감 집에서 일하는 하인 정노인가?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정노, 내가 자네의 고향 이야기를 들었네. 자네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고 나 또한 이준 대감의 죄를 밝히려 한다네. 우리의 목표는 같을 것이니 자네의 도움을 구하고 싶네. 강희의 진지한 태도에 정노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강희가 자신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할아버지 이야기까지 하자 놀라며 경계를 풀고 이야기를 시작하였지요. 정노는 강희에게 자신의 과거와 이준 대감의 악행을 털어놓으며 복수를 다짐했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하인으로 들어가 충성을 가장하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그를 무너뜨릴 힘이 없어 기회를 봐서 그를 죽이려 했지만 이준 대감만 죽는다고 일이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니지요. 장군님이 진실을 밝혀 그 세력을 소탕해 주신다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노를 통하여 이준 대감집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더욱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이준 대감을 탄핵할 정보들이 속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준 대감을 무너뜨릴 날이 다가오자 강희는 마음이 복잡하였지요. 이준 대감에게 복수를 해야 하지만 그의 딸인 윤서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서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강희는 이준 대감을 처단한 후에도 윤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윤서를 찾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윤서 낭자, 우리 둘만의 비밀을 만들 것인데 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강희의 말에 윤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군님, 무슨 일이신데요? 비밀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윤서 낭자와 저와의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장군님을 믿고 약속을 지킬게요. 윤서의 약속을 받아낸 강희는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왕궁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하께서 은밀히 저에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곧 정권에 큰 피바람이 불 것이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 낭자께서는 이곳에 머무르시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조용한 암자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몸을 피하시고 안전을 도모하십시오. 윤서는 강희의 말을 듣고 당혹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군님, 제 아버지는 병조판서이십니다. 이 한 몸 정도는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강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윤서를 설득하였지요. 윤서 낭자, 왕궁의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 말을 따라주세요. 윤서는 여전히 망설이며 말했지요. 하지만 제가 떠나면 아버님께서 걱정하실 것입니다. 강희는 한 걸음 다가서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낭자께서 안전하셔야 저도 마음 놓고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한 뒤 낭자를 다시 모시러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윤서는 그의 간절한 설득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리하겠습니다. 강희는 안도하며 윤서를 부드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소, 윤서 낭자.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 반드시 낭자를 다시 모셔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윤서는 강희의 보호 아래 조용한 암자로 몸을 피하게 되었고 강희는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임금에게 올릴 상소를 작성하여 보고하기를. 폐하, 이준 대감은 충직한 척하며 자신과 왕실의 권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익을 챙겨왔습니다. 이 많은 증거가 그의 죄를 낱낱이 증명할 것입니다. 강희는 이준 대감의 모든 악행을 증거와 함께 임금께 상소하였고 왕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의 죄를 밝혀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준 대감에 의해 파면되었던 많은 신하의 직위도 복원되었지요. 그 중에 강윤 대감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도 밝혀져 그 가문의 신원도 복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준 대감은 모든 권력을 잃고 처단되었습니다. 그와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의 악행과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왕실은 한바탕 혼란에 휩싸였으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그에게 압도되었던 많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강희는 이준 대감을 처단한 뒤 자신의 아버지 강윤 대감의 신원이 복원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강윤 대감의 아들임을 알리게 되면 윤서와의 관계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끝내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인은 한적한 산길을 따라 아버지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무성한 숲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함께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묘소로 다가갔습니다. 묘 앞에 서서 강인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자 자신도 모르게 주르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억울함을 풀어드리게 되었습니다. 폐하의 명으로 심원도 복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을 제 입으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윤서 낭자와의 인연을 끊을 수가 없어 이 사실을 그녀에게 숨기기로 했습니다. 강희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손은 묘비를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을 지키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초야에 묻혀 조용히 살며 윤서 낭자를 평생 지키는 것을 아버지께서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그는 묘를 향해 깊이 큰절하며 약속하였습니다. 아버지, 항상 가슴속으로 잊지 않고 모시며 살겠습니다. 부디 평안히 계십시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강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묘소를 떠났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강희를 기다리며 암자 앞을 서성이던 윤서는 강희가 암자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강희 장군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윤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기에 저를 이 깊은 암자에 있으라 하신 것입니까? 윤서가 걱정스러운 눈빛과 함께 물었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심호흡을 몰아쉬고는 말하였습니다. 폐하의 명령으로 지방 관리들로부터 올라온 여러 상소를 조사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관대작들의 부당한 행패와 억압으로 인해 더는 지방 행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하였지요. 어쩔 수 없이 강희는 윤서를 바라보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내용을 목소리를 낮추어 계속 이어갔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 모든 부정의 중심에 낭자의 아버지 이준 대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권력을 이용한 착취와 부정부패는 이미 도를 넘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폐하께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에게 직접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준 대감은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죄인으로 처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서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떨군 채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지요. 아버님께서 그토록 큰 잘못을 저지르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이제 소인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강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 낭자, 제가 이 모든 일을 조사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낭자였습니다. 낭자께서 이 일로 인해 위험에 처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자로 모셔온 것입니다. 낭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질 듯 아팠지만 왕명인이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윤서는 그의 손을 힘없이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군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게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강희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윤서 낭자,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저는 관직을 버리고 낭자와 함께 초야에 묻혀서 조용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의 책임을 가슴에 묻고 낭자와 평범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윤서는 강희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그의 말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역적의 딸과 함께 살다가 강희까지 죽임을 당할 수 있기에 윤서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장군님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소녀가 어찌 장군님까지 위험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윤서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주며 강희가 말하였지요. 윤서 낭자, 어차피 낭자 없는 내 삶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소. 하루를 살더라도 사랑하는 낭자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겠소. 부디 나와 함께 떠나길 간청하오. 윤서도 어렵게 말하였어요. 이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조용히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강희와 윤서는 관직을 버리고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어느 한적한 마을에 자리를 잡아 평범한 부부로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강희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라는 진실을 끝내 윤서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감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갔습니다. 초야에 묻힌 그들의 삶은 소박했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원수를 모두 원수로만 갚지 않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은 관용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의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밤 기술로 3명의 부인을 얻게 된 선비. 이제 부인이 되었으니 오늘 밤 제대로 부인이 간절히 원했던 사내의 품이 어떤지 잘 느껴보시오. 아마도 고통과 쾌락이 공존하며 그 늪에 빠질 것이오. 가난했던 선비 이연서가 3명의 부인을 얻게 된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이연서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학문 집안이었으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집안이 기울어 겨우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지요. 어머니는 병약했지만 자식의 학문을 위해 뒷바라지하였고 이연서는 다시 집안을 일으키려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낡은 도포 한 벌에 수발을 들 하인도 없는 길이라 서둘러 가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고야 말았습니다. 주변은 어둑어둑해지고 산새마저 자취를 감춘 고요한 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짐승 울음소리는 그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이연서는 두려움에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저 멀리 산빛 아래 반짝이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아, 불빛이 보이는구나. 다행이다. 그는 반가운 마음에 길을 재촉하여 다가갔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은 초라한 움막 한 채였고 주변에는 남루한 돌탑과 마른 잔디가 드러난 봉분이 2개가 보였습니다. 그는 움막 앞에서 조심스레 소리쳤습니다. 주인 양반 계십니까? 그때 움막 문이 삐걱 열리며 안에서 나이 30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여인은 한 손에 등잔을 들고 있었고 경계하는 듯 눈길을 주었습니다. 이런 산속에 웬 선비님이십니까? 여기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입니다. 이연서는 정중히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룻밤만 유숙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잠시 움막 문을 닫아 걸 듯 손을 움직이다가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혼자 지내는 누추한 곳이라 손님을 맞이할 형편이 못 됩니다. 심리쯤 인가가 있으니 서둘러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연서는 고개를 숙이며 재차 간청했습니다. 초행길이라 산속이나 썰어더는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러하니 부디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인은 여전히 주저하는 듯 대답했습니다. 이 움막에는 방도 없고 대접할 음식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괜한 폐를 끼치게 될까 염려됩니다. 폐라니요. 이연서는 고개를 숙인 채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슬만 피할 처마만 있어도 됩니다. 한밤중에 이대로 산속을 헤매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소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부일 반드시 갚겠습니다. 여인은 선비의 말에 고개를 들고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처량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표정에 마음이 약해진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말했어요. 편히 쉬시기는 어렵겠지만 이슬은 피할 수 있으니 그래도 원하신다면 들어오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이연서는 기쁨에 고개를 깊이 숙이며 움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움막 안에 들어간 이연서는 그제야 여인의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움막 안에는 간소한 살림살이와 몇 벌 되지 않는 옷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이연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혼자 지내신다니 무슨 연유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인은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숙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2년 전 부모님께서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이 돌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2분 모두 저를 남겨두고 떠나셨지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2분을 이곳에 모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써 감정을 누르려는 듯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겨를도 없이 2분을 잃고 나니 너무나 원통하고 한스러워 그저 여기 머물며 2분 곁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연서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혼자서 이 외진 곳에서 심요살이 하시다니 참으로 지극한 효심입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효심이라 부를 만한 것조차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부모님 곁에 머물지 않으면 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참 밤이 늦었는데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이연서는 쑥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느라 먹을 겨를이 없었지요. 여인은 잠시 기다리란 말을 남기고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허름한 솥에 물을 붓고 곡식을 데우는 동안 움막 안에는 단출한 살림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은 보리죽 한 그릇에 간장 종지가 놓인 상을 내왔습니다. 이런 대접밖에 할 수 없어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선비는 고맙게 두 손으로 상을 받았고 허기진 배를 달래며 죽을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여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행색은 분명 초라했으나 여인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이 상을 물리려고 허리를 굽힐 때 촛불에 비친 목덜미의 하얀 곡선이 이연서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 순간 마음 한편에 설레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밤이 깊고 좁은 움막 안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은 고요한 밤의 정적에 여인의 숨소리가 들려왔고 여인의 고운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이연서의 심장은 크게 뛰었지요. 쿵쾅대는 심장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던 이연서는 이윽고 자는 척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다리를 뻗어 여인의 발목 위에 올렸습니다. 숨소리가 멎은 듯한 정적이 움막 안을 가득 채웠고 여인은 곧 다리를 천천히 들어 이연서의 발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한동안 가만히 있던 이연서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다리를 여인의 정강이에 살짝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이연서의 다리를 치우고는 조용히 누웠습니다. 이연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걸 보니 여인도 나를 완전히 내치려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이연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가 다리를 여인의 허벅지에 얹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여인은 단호히 그의 다리를 밀쳐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단정히 앉았습니다. 선비님, 일어나 앉아보시지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손님 맞이하는 것을 극구 거부하였는데 선비님 사정이 하도 딱하여 이슬을 피하도록 하였을 뿐 다른 뜻을 품고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잠시 이연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저를 품고 잠을 자고 싶으시다면 제가 내는 문제의 답글을 채워보세요. 이연서는 이 제안이 기회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럽시다. 문제를 내주십시오. 여인은 가만히 입가에 미소를 띠며 운을 뗐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신군 봉화락의 답글을 채우시지요. 이연서는 문제를 듣자마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답을 찾으려 했지만 이내 땀을 흘리며 끙끙대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 익힌 지식으로 해석하려 했으나 문제 속의 함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한참을 지켜보다가 이연서가 답을 찾지 못하자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답글을 못 채우겠습니까? 이연서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못 찾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들였습니다. 답을 채우지 못하셨으니 당장 밖으로 나가서 회초리를 준비해 오세요. 이연서는 깜짝 놀라 여인을 쳐다보았습니다. 회초리를요? 여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선비님은 지금 욕망과 무지를 가지고 이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제게 은혜를 입고도 감사는커녕 욕정을 품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서 다녀오세요. 이연서는 난감했지만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과 어쩔 수 없다는 체념으로 움막 밖으로 나가 회초리를 구해왔습니다. 여인은 선비에게 종아리를 걷게 하고는 단정히 채를 들었습니다. 신군 봉화락에 대한 답글은 간단합니다. 여인이 회초리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황천고군제입니다. 이연서는 답을 듣고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인은 이연서를 내려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신군 봉화락, 새로운 군을 만나 함께 즐거운 일을 한다는 뜻이고 답글인 황천고군제 황천에 있는 옛 남편이 통곡한다는 뜻이지요. 새 군과 함께 희희낙낙하려는 당신을 보며 황천의 옛 남편이 통곡하고 있을 테니 제가 대신 그 옛 남편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회초리를 들어 선비의 종아리를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이 회초리는 단순한 체벌이 아닙니다. 선비님이 학문에 정진하지 않고 무지를 드러냈기 때문이고
욕망에 이끌려 저를 시험하려 한 대가입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사람을 은혜로 대하고 학문에 더욱 매진하십시오. 종아리에 내려앉는 회초리 소리와 함께 이연서는 그제야 자신의 무례와 무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픔을 참으며 여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낭자께 폐를 끼쳤으니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 은혜와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인의 회초리에 맞은 이연서는 밤새 부끄러움과 아픔에 반성하며 아침이 밝자 여인에게 인사를 남기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이연서는 길을 가며 다짐했습니다. 학문에 정진하지 않고 욕망에 흔들렸던 나 자신이 부끄럽구나. 이번 과거 시험에서는 마음을 바로잡고 오직 학문에만 전념해야겠다. 한양에 도착한 이연서는 과거 시험이 치러질 당일까지 며칠간 머물 곳을 찾았습니다. 아는 친척도 없고 가진 여비도 넉넉지 않아 방랑자처럼 거리를 헤매던 중 우연히 한 대갓집의 대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대문은 크고 정갈했으며 집 안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와 발걸음 소리로 보아 제법 높은 벼슬아치의 집임이 분명했습니다. 이연서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어 이연서를 살피더니 그의 초라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이연서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연서는 하인에게 과거를 보러 온 선비인데 며칠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인은 그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르신께서는 인정을 베푸시는 분이라 길 잃은 나그네도 자주 들이십니다. 며칠 유하시는 건 괜찮으실 겁니다. 다만 어르신께 신뢰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이연서는 예를 갖추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폐를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연서는 대갓집에 머물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집 어르신이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상시관으로 임명된 대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이연서는 집 앞마당을 지나던 중 우연히 대감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이연서는 그저 집주인이겠거니 생각하고 예를 갖춰 인사를 올렸습니다. 머물 곳 없는 나그네를 받아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과거 시험을 보러 길을 나선 선비입니다. 폐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대감은 이연서에게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라니 학문을 닦으러 나선 길손을 돕는 것은 나의 도리일 뿐이라네. 며칠간 잘 머물고 학문에 전념하게. 대감의 품위와 온화한 태도에 이연서는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대감이 시험을 주관할 상시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하루 앞둔 밤, 이연서는 대갓집 객방에서 홀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그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학문에 몰두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방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숭아꽃같이 고운 여인이 방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단아한 옷차림이 품격을 보여주었으나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망설임과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으니 들어오십시오. 이연서가 말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들어와서도 그녀는 말없이 서 있을 뿐 아무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 밤중에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까? 이연서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손을 모아 쥐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글 읽는 소리가 하도 아름다워서 이끌리듯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연서가 미소를 지으며 책을 들어보였습니다. 글 소리가 좋았다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마음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연서는 그녀의 말에 놀랐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여인은 한숨을 내쉬며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이름뿐인 며느리지요. 남편과는 정혼만 했을 뿐 단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 둘 곳 없는 청산과부가 되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외로운 마음을 달래려고 찾아온 것이니 부디 저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이연서는 크게 당황했지만 그녀의 사정을 듣고도 선뜻 무엇이라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지요. 참으로 기구한 삶이시군요. 많이 외로우셨겠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사오나 저는 학문을 하는 선비로 은혜를 받은 이 댁에 누가 될 행동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부인의 외로운 마음은 스스로 다스리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이연서의 책상 앞에 앉았지요. 선비님, 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인의 몸으로 이 방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힘들었겠습니까? 부디 저를 내치지 마시고 받아주심이 어떠신지요? 이연서는 그녀의 간절함에 난감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부디 그만두십시오. 부인은 뼈대 있는 집안의 며느리 아닙니까? 지금 이 일을 행한다면 집안의 명예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부인의 절개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의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절개란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제 삶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저를 이 외로움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연서는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부인의 명예도 제 명예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물러가 주십시오. 그러나 여인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와 말했어요. 명예도 도리도 이제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인 이대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치욕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한 번이라도 남자를 품어보고 죽고 싶습니다. 여인의 애절한 몸부림에 이연서는 한참 동안 여인의 눈빛을 마주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이 위태로웠고 이 상황을 잘못 처리하면 여인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인의 절개를 지키며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생각한 끝에 지혜롭게 이 상황을 정리할 방도를 떠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이연서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제가 하나의 문제를 내겠습니다. 답글을 채우실 수 있다면 그때는 부인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마음에 희망이 생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연서는 엄숙히 고개를 끄덕이며 운을 뗐습니다. 진군 봉화라. 여인은 그의 문제를 듣고 잠시 머뭇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글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인이 입을 열지 않자 이연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답글을 채우지 못하겠습니까? 여인은 낯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채우겠습니다. 그렇다면 나가서 회초리를 만들어 오십시오. 여인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회초리를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연서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답글을 못 채우셨으니 그에 합당한 체벌을 할 것입니다. 여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과 어쩌겠는가 하는 체념으로 후원에 나가 회초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마른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그 채를 이연서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어찌하시려는지요? 여인이 묻자 이연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부인의 종아리를 걷어 주십시오. 여인은 주저하다 어쩔 수 없이 종아리를 걷었고 이연서는 회초리로 그녀의 종아리를 마구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매가 떨어질 때마다 여인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이연서의 말이 이어지며 그 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군 봉화라. 새로 난 군과 함께 즐겁게 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답글은 황천고 군제입니다. 이는 황천에 있는 옛 남편이 통곡한다는 뜻이지요. 새 군과 즐기면 죽은 옛 남편이 비탄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자신이 행하려던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남편의 혼을 배신하려 했습니다. 한편 이 모든 광경은 우연히 저택을 거닐던 상시관 대감에게 고스란히 목격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찍이 객방의 창을 통해 며느리가 회초리에 맞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내 며느리의 처지를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저 선비의 대응은 과히 남다르구나. 보통 놈들이었으면 여인을 품고야 말았을 텐데 저 선비는 끝내 욕망을 거절하고 여인을 바로잡으려 했다. 대감은 깊이 감탄하며 생각했습니다. 학문과 품성을 겸비한 선비면 반드시 큰 인재가 될 것이다. 내일 과거 시험에서 그를 꼭 합격시켜야겠다. 다음 날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시험관인 상시관 대감이 낸 시제는 바로 신군 봉화락이었습니다. 시제를 듣는 순간 이연서는 전날 밤의 일이 떠올라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시제의 깊은 의미를 곱씹으며 황천고군제를 답글로 삼아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욕망을 극복하고 올바른 도리를 지키는 삶을 주제로 한 그의 글은 단연 돋보였고 결국 그는 장원급제의 영예를 안았어요. 장원급제자로 선발된 이연서는 곧바로 왕의 명을 받아 암행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학문과 올바른 인품을 겸비한 인재로 왕의 신임을 얻었고 임지로 떠나기 전에 상시관 대감의 집에 인사차 들르게 되었답니다. 대감은 이연서를 반갑게 맞이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과거 시험에서 자네의 글을 읽고 이 나라에 큰 인재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 이제 암행어사가 되었으니 백성을 위해 공정한 법을 펼치길 바라네. 이연서는 공손히 인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곧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사람 됨됨이를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네. 그래서 감히 간곡히 부탁하러 나섰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연서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대감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나에겐 청산과부 며느리가 있다네. 내 아들과 정식으로 혼인했지만 단 한 번도 동침하지 못한 채 청산과부로 살아가고 있네. 나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네. 자네 같은 올바른 사람이라면 내 며느리를 잘 보살필 수 있을 거라 믿네. 그러니 부디 그 아이를 데려가 주게. 이연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감 어른, 저는 이미 혼인을 한 몸입니다. 제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 어찌 또 한 사람을 제 곁에 두겠습니까? 그건 제 도리가 아닙니다. 대감은 그의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며느리는 이미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이네. 자네라면 그 아이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네. 이미 벼슬길에 올랐고 첩을 둔다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니 며느리를 첩으로 삼아주게. 그 아이를 그냥 두고 간다면 나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걸세. 대감의 간곡한 부탁과 여인의 처지를 떠올리며 이연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고민 끝에 대감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이연서는 대감의 허락 아래 여인과 초야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대감댁에 작은 별채가 준비되었고 방 안에는 단아한 등불과 깨끗한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고 연서를 기다렸지요. 연서가 방에 들어섰을 때 여인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서로의 숨결이 은근히 느껴지는 긴장이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될 운명이었나 봅니다. 내 부인의 종아리를 친 것을 용서하시오. 이연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 덕분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절개를 지켜 이렇게 떳떳한 부부관계를 맺게 되었으니 회초리 맞은 것이 대수됐습니까? 이연서는 그녀에게 다가가 앉으며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말하였지요. 이제 부인이 되었으니 오늘 밤 제대로 품어주리다. 부인이 간절히 원했던 사내의 품이 어떤지 잘 느껴보시오. 아마도 고통과 쾌락이 공존하며 그 늪에 빠질 것이오. 고통마저 짜릿한 서방님의 품을 알았으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 안의 촛불은 밤이 깊어지도록 부드러운 빛을 내리며 두 사람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부인을 맞아들인 이연서는 문득 자신이 장원급제하고 암행어사로 되기까지 중요한 사람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로 가던 길에 외딴 산중에서 만났던 심요살이를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그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헌신과 절개, 그리고 자신을 깨우쳐준 지혜로운 가르침은 이연서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돌아가는 길에 그 여인을 찾아가기로 하였지요. 이연서는 그녀가 머물렀던 산중의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빈 움막뿐이었지요. 부모의 묘지 곁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미 심요살이를 끝내고 떠나셨나 보구나. 이연서는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여인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마침 한 노인의 도움으로 그녀가 고향에 돌아가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라면 저 언덕 너머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어. 심유살이를 마친 후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이다. 노인의 말을 들은 이연서는 곧바로 그녀가 있다는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은 허름했지만 정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연서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누구 계십니까? 문이 열리며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자 놀란 듯 멈칫했지만 이내 차분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비님께서 이곳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녀의 모습은 예전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날이 혼자 살아가며 기력이 쇠한 듯 보였고 고된 삶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얼굴에는 잔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이연서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낭자를 찾아뵌 이유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함입니다. 낭자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과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날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연서는 그녀의 처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낭자께서 이렇게 혼자 쓸쓸히 살아가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가 감히 낭자께 청하건대 제 부인이 되어 저와 함께 제 고향으로 내려가시면 어떠신지요? 그녀는 이연서의 말을 듣고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이미 훌륭한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혼자 살다 보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게 부인의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연서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다시 간청했습니다. 여인께서 제게 주셨던 가르침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이도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낭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믿고 제 곁에 있어 주십시오. 여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제 처지에 혼처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요. 선비님께서 제게 손을 내미셨으니 제가 부족하더라도 선비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연서는 그녀를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포함한 두 부인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에서 세 부인은 서로를 존중하며 화목하게 생활했고 이연서는 가문과 지역사회에서 학문과 덕망으로 존경받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연서는 끝내 자신을 일깨워준 여인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세 사람 모두에게 헌신적인 남편의 도리를 다했답니다. 들꽃 야담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혼의 달콤함도 느껴보지 못하고 원혼이 되어 떠돌며 사내의 정기를 받아들이는 귀접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요한 달밤, 미양의 방 창호지 너머로 은빛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새로 마련된 홀레복과 장신구들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미양은 설렘과 흥분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요. 혼례를 앞둔 기대감에 사로잡힌 그녀는 눈을 감고도 잠들 수 없었답니다. 내일이면 멋진 서방님과 함께 살 수 있겠구나. 미양은 혼자 속삭이며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크게 심호흡을 하곤 했죠. 미양의 머릿속에는 곧 다가올 혼례의 모습이 그려졌고 설레는 감정에 미양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야심한 밤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끝순이니? 미양은 몸종 끝순이가 아직도 자지 않고 있는가 불러보았지요. 그러나 대답 대신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양아,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양은 눈을 크게 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덕칠이, 동네에서 늘 미양을 따르던 덕칠이가 분명했지요. 덕칠이? 이 밤에 여기는 어찌하여 온 것이냐? 미양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덕칠은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을 보이다가 이내 무언가 결심한 듯 미양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양아, 난 내가 이대로 시집가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난 널 오래도록 흠모해왔어. 너도 알잖아. 덕칠은 다짜고짜 미양을 안으려 했지요. 미양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소리 지르기 전에 어서 이 방에서 나가. 덕칠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지며 계속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양아, 잠시만. 너를 보내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제발 내 마음을 받아줘. 나는 내일 혼이 날 몸이야. 이제 와서 내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미양의 말에 덕칠은 고개를 떨구었지만 곧 애원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어줘. 그래야 내가 조금이나마 미련 없이 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 얼른 나가. 안 그러면 옆방에 있는 끝순이를 부를 거야. 미양의 쌀쌀맞은 말에 덕칠은 다급히 미양의 입을 막았어요. 미양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미양은 덕칠이 금방이라도 어떻게 할 것 같은 두려움에 강하게 몸부림치다 그만 그녀는 경대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졌습니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히 번졌고 덕칠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양아,
미양아, 정신 차려봐. 왜 그래, 미양아.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쓰러진 미양을 안아 올렸지만 이미 축 늘어진 미양의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당황하여 허둥지둥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폭발할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큰일 났네. 이 일을 어쩐담.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 덕칠은 발소리를 죽이며 미양의 집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달빛이 밝아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지만 덕칠은 그것조차 두려워 몸을 움츠렸습니다. 담장에 다다르자 그는 숨을 고르고 담을 짚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겠지. 사람들이 보기 전에 여기서 빨리 도망쳐야 해. 그는 이를 악물고 담을 넘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자마자 숲속으로 몸을 숨기며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미양인의 집은 혼례 준비로 정신이 없었지요. 집안 곳곳에 걸린 붉은 천과 종이 장식들, 신랑 측에서 보내온 패백들이 혼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미양의 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씨가 큰일 났어요. 미양의 몸종 끝순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내 사람들은 미양의 방으로 몰려들었고 그녀의 싸늘한 주검이 드러났습니다. 붉은 혼례복 옆으로 흘러내린 피가 선명하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미양이가 죽었다고? 어찌 이런 일이? 미양의 아버지 김대감은 비통함에 무릎을 꿇으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지요. 급히 관아에 보고가 올라갔고 고을 현감이 사람을 보내어 사건을 조사했지만 범인은커녕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 안팎은 깨끗했고 경대의 머리가 부딪힌 것으로 봐서 잘못하여 미끄러졌는지 타살인지도 모를 정도로 방 안에서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을 넘어 들어왔을 법한 자가 있는지 수소문하라. 현감의 명에 따라 집안 하인들과 이웃들이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도 수상한 인물을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혼례를 준비했던 집안은 하루아침에 초상을 치르게 되었고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수군댔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고을의 꽃이었던 미양 아씨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다니. 누가 아니래. 시집 간다고 좋아하던 모습이 눈앞에 선한데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다니 정말 아까운 아가씨야. 그러나 미양의 죽음 뒤로 드리워진 어둠은 온 마을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였지요. 그녀의 집안은 초상을 치르고 난 뒤에도 평온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슬피 우는 여자아이의 목소리, 그리고 방 안을 맴도는 한숨 섞인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죽은 아씨의 방에 들어갔다. 나가는 것이 틀림없소이다. 하인들은 속삭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에 들어가 확인하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미양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미양의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저 빛 좀 보셔요. 죽은 미양이 방에서 웬 불빛이. 김대감은 횃불을 들고 하인들과 함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저 거울 앞에 놓인 미양의 비녀와 장신구가 정갈이 정리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마치 누군가가 흘리고 간 것 같은 핏자국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미양이다. 우리 미양이 돌아온 게 분명해? 미양의 어머니는 오열하며 혼절했고 김대감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미양의 방에서는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소리와 속삭임, 그리고 문득 거울 속에 비치는 혼례복을 입은 미양의 그림자가 사람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미양의 원혼은 점점 더 뚜렷한 형태로 집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억울함을 호소하듯 혼례복을 입은 채 천천히 집안을 걸어다녔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인들도 하나둘씩 집을 떠나가게 되었고 김대감은 세경을 올려준다는 약속으로 하인들을 잡았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하인들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한편 덕칠은 사건 이후에도 마을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생활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미양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낮에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그 죄책감은 악몽처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미양이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홀레복을 입고 고운 미소를 띠며 덕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생전 그대로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덕칠아, 내가 그렇게 좋았니? 이제 마음껏 너를 사랑해줄게. 이리 와. 덕칠은 꿈속에서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끌려 다가갔습니다. 미양은 그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웃었고 그 순간 덕칠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죄책감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차갑고 그 미소 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덕칠은 꿈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꿈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미양은 홀레복을 입고 나타나 덕칠을 유혹했지요.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듯 따뜻한 말로 덕칠을 안심시키며 사랑을 속삭였지만 덕칠은 점점 그녀의 손길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아, 너도 날 사랑했잖아. 이제 우리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어. 그녀의 말에 덕칠은 이끌리듯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와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 황홀감을 느끼고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몸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덕칠은 혼란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닐 거야. 미양이가 나를 원망하는 걸까? 아니면 미양이 원혼이 날 사랑하고 싶은 걸까? 덕칠아. 미양은 부드럽게 손을 내밀며 그를 불렀습니다. 덕칠은 그녀의 목소리에 홀린 듯 다가갔습니다. 미양아,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꿈속에서도 덕칠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미양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천천히 그의 품에 안기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덕칠아. 난 다 용서했어. 이렇게 내 곁에 있어주면 돼. 그러니 나를 꼭 안아줘. 우리 또 사랑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니? 그녀는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덕칠은 전신이 녹아내리는 듯한 황홀함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스하면서도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녀를 밀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맞춤이 이어질수록 그는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미양아, 가슴이 답답해. 너를 아는 마음은 황홀한데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숨이 막혀. 왜 이러는 거지? 덕칠은 힘겹게 물었지만 미양은 대답 대신 더욱 강렬하게 그를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린 영원히 함께일 테니까. 내가 원했던 사랑을 이제 느껴봐. 더 깊이, 더 강렬하게. 미양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며 기이한 음조로 변했습니다. 덕칠은 그녀를 밀쳐내려 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마치 쇠사슬처럼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덕칠은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기운, 생명, 그리고 영혼까지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덕칠은 비몽사몽인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피부는 말라붙은 듯 주름졌으며 눈밑은 검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칠을 보고 수군댔습니다. 덕칠이 저놈, 왜 저리 사가버린 게냐? 혹시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니냐? 그러나 덕칠은 자신이 병이 아닌 미양에게 사로잡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가 찾아왔고 그녀와 사랑을 나눌수록 그의 몸은 조금씩 더 쇠약해졌습니다. 덕칠은 더는 견딜 수 없어 미양이 묻혀있는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미양아, 이제 그만해. 제발 내 영혼을 놓아줘. 그는 그녀의 묘 앞에서 흐느끼며 애원했습니다. 그때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세상이 검게 물들었습니다. 묘 주위에 떠도는 구름 같은 그림자 속에서 미양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원했던 사랑을 해주는데 왜 멈추라는 거야?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나와의 사랑이잖아? 미양의 그림자는 덕칠을 휘감았습니다. 그녀의 원혼은 그의 마지막 남은 생명력까지 빨아들이려는 듯 그의 몸을 휘감으며 그를 가두었지요. 덕칠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내게 이러지 말아줘. 그러나 그의 몸은 점점 힘을 잃고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채 생명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덕칠이 보이지 않자 숲속을 수색했습니다. 결국 미양의 묘지 근처에서 그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여기 있다. 덕칠이 여기서 죽어 있소이다. 사람들은 덕칠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뼈만 남을 정도로 말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묘비를 움켜쥔 채로 굳어 있었지요. 이건 귀신의 짓이 분명하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듯 묘지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미양의 묘지 근처는 물론 그녀의 집에도 가까이 가지 않았지요. 미양의 원혼과 덕칠의 죽음은 마을 전체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덕칠의 죽음 이후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례를 앞둔 총각들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혼례도 치르지 못하고 죽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점점 더 공포에 사로잡혔고 마을 전체가 음산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미양 아씨, 원혼이 남아 복수하고 있는 게 아니겠소. 첫 번째 희생자는 대장간의 아들 강복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뒤 혼례를 올리기로 되어 있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의 꿈속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빛이 가득한 들판, 그곳에 혼례복을 입은 미양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강보가 이리 와. 나랑 혼례를 치르자. 강복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촉은 달콤하고 매혹적이었지요. 미양은 강복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강보가 내가 뜨거운 사랑을 해줄게. 나의 달콤한 사랑을 느껴봐. 아마도 좋아 죽을걸?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갈증을 자극했습니다. 강복은 저항할 수 없었다지요. 그녀와 손을 맞잡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꿈속에서 두 사람은 붉은 달 아래 혼례를 치렀습니다. 이후 강복은 미양과 어두운 안개 속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입맞춤은 인간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황홀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들며 그의 영혼이 점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강복은 황홀한 기분과 함께 극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밤 그는 다시 미양을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그를 유혹했고 강복은 황홀감에 사랑을 나누는 밤을 계속 이어갔지요.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몸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아들아, 왜 이리 얼굴이 상했느냐? 어디가 아픈 게냐? 강복은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무언가에 홀린 듯 공허했습니다. 이틀 뒤 강복은 마을 외곽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황홀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몸은 완전히 말라붙어 마치 생명력이 모두 빨려나간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묘지로 옮기며 수군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야. 귀신이 붙은 게 분명해. 혼례복을 입은 여자가 꿈에 나타난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보네. 강복의 부모는 오열하며 그의 시신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하늘에는 이상한 붉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양의 분노와 갈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강복의 사건 이후 마을에는 공포가 확산하였습니다. 혼인을 앞둔 총각들이 하나둘씩 똑같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지요. 꿈속에서 혼례복을 입은 미양의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반복되었고 그들은 시름시름 앓다 죽어갔지요. 그러던 중 한 총각이 자기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혼례복을 입고 날 찾아왔소. 너무 아름다워서 정신을 잃을 뻔했소.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고 황홀하여 그녀의 손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마력에 사로잡혔고 그녀의 입술은 마치 달콤한 꿀같이 한번 맛보면 뗄 수 없는 황홀감을 주었지요. 그 사랑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가 않았소. 그의 말은 마을에 퍼졌고 미양의 원혼이 혼례를 앞둔 총각들을 노린다는 소문이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에 떨었고 혼인을 준비하는 총각들은 미리 도망치거나 혼례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달이 떠오르는 밤이 반복될수록 마을의 공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마치 미양의 원혼이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다니는 듯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한데 모였습니다. 이러다 우리 마을에 총각이 남아나지 않겠어요. 장가도 못 가고 몽달 귀신이 될 참이니 미양 아씨의 원혼을 어떻게든 달래야 하지 않겠소?
여인이 나서자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올해 들어 혼례를 준비하던 총각들만 해도 벌써 몇이나 죽었소. 이러다간 동네 총각이 씨가 마르겠소. 그러니 어서 방법을 찾아야 하오. 그렇다면 김대감 댁으로 가서 상의합시다. 미향 아씨의 집안이라면 뭔가 방법을 찾지 않겠소?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김대감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김대감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대감 어르신, 우리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서 더 이상은 못 살겠으니 미향 아씨의 원혼을 달래는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대감마님께서 나서서 이 일을 진행시켜 주세요. 김대감은 오랜 침묵 끝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밤마다 미양의 목소리를 듣고 딸 방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있소.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것 같소. 여러분의 말대로 의식을 준비합시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인 초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초월 할머니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신령한 능력으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이 마을이 미향 아씨의 원혼으로 인해 저주받고 있소.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오. 마을 사람들은 간청했고 초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초월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미양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재령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의식을 시작하자마자 미양의 원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양은 피 묻은 혼례복을 입고 있었고 눈에서는 핏빛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못 살게 하는 것이야? 나는 그저 내 한을 풀고 있을 뿐인데. 미양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초월 할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할머니는 태연하게 주문을 외우며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미양아, 너의 한은 이미 충분히 풀었다. 그러니 이제 이승을 떠나야 한다. 더 이상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거라. 그러나 미양은 소리치며 반항했습니다. 내 억울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마을 모든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 거야. 초월 할머니는 미양의 원혼이 단순히 달랠 수 없는 강력한 분노와 한을 품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엄중히 말했어요. 미양의 원혼을 달래려면 그녀가 죽기 전에 원했던 것을 이루어주거나 혼령을 강제로 봉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봉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분노는 이 마을 전체를 삼킬 정도로 강하니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초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두려움과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김대감의 막내딸 수양이 나섰습니다. 제가 미양 언니와 가장 친했으니 제가 언니의 영혼을 달래보겠습니다. 언니는 혼례에 대한 한이 깊을 것 같아요. 혼인한다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초월 할머니는 수양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너의 혼이 무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수양은 굳은 결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마을은 끝없이 저주받을 겁니다. 제가 해야 해요. 김대감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된다. 수양아, 널 그렇게 위험한 일에 보내지 못한다. 그러나 수양은 굳은 결심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아니면 마을은 계속 저주받을 거예요. 저라도 나서서 이 저주를 막아야 해요. 김대감은 다시 입을 열려다 초월 할머니의 말에 멈춰섰습니다. 대감, 수양 아가씨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막지 않으시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마을이 쑥대밭이 될 때까지 두고 볼 수는 없고 누군가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의식에서 위험의 차이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 수양 아씨의 굳은 마음이 잘 견딘다면 무사히 잘 끝날 수도 있으니 수양 아씨 의지에 맡겨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 말을 들은 김대감은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미 두 딸 중 하나를 잃은 그에게 수양마저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마을을 구하겠다는 딸의 강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는 괴로운 침묵 속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초월 할머니와 수양은 미양의 묘지에서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수양은 미양의 혼례복을 입고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저 수양이에요. 언니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 언니, 우리 함께해요. 그 순간 미양의 원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수양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수양아, 너마저 나를 막으려 하는 것이냐? 이 마을은 나를 죽인 죄를 지었다. 나는 이 한을 풀어야 한다. 수양은 담담히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언니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이젠 멈춰야 해요. 언니가 정말로 원했던 건 이런 복수가 아니었잖아요. 미향은 잠시 침묵하며 수양의 말을 곱씹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의 얼굴은 다시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나를 이해한다고? 나는 평생 처녀 귀신으로 이승에서 떠돌게 되었어. 그 원한을 어떻게 이해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야. 수양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언니가 억울하게 죽었고 그래서 내 죽음으로 언니와 함께 저승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초월 할머니의 의식으로 우리 함께 저승으로 편안하게 들어가요. 미양의 원혼은 흔들리는 듯했지만 여전히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양은 마지막 결심을 담아 초월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를 언니의 홀령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니와 함께 이승을 떠날 수 있도록 할게요. 수양은 눈물을 흘리며 미양의 원혼에게 다가갔습니다. 언니가 정말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잖아요. 언니는 혼례를 올리고 행복해지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언니를 대신해 혼례를 치러줄게요.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이승을 떠나세요. 초월 할머니는 미양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수양은 제물로 바쳐진 신부가 되었고 초월 할머니는 혼례를 위한 주문을 외우며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미양의 원혼이 분노와 슬픔으로 떠나지 않는 영혼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편히 갈 수 있도록 천지신명께 비옵니다. 이제 이 혼례를 통해 이양의 한을 풀고 이승에서의 집착을 놓아주소서. 천지신명이시여. 미양의 원혼은 피 묻은 혼례복을 입은 채 수양과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핏빛 눈물이 흘렀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양은 두려움을 감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저를 통해 행복을 찾고 떠나세요. 더 이상 이승에 슬프게 남아있지 말아요. 의식이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미양의 원혼은 서서히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으로 수양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수양아, 너의 희생 덕분에 내가 떠날 수 있게 되었구나. 하지만 너의 혼이 나와 함께해야 한다. 수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저는 괜찮아요. 그 순간 미양의 원혼은 수양의 손을 잡고 따스한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수양은 조용히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고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미양의 원혼이 수양의 희생으로 떠나게 되었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혼례를 앞둔 총각들이 앓던 병도 사라졌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수양의 희생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안타까움을 남겼지요. 김대감은 딸의 죽음을 애도하며 묘비를 세웠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양이 그녀의 희생이 이 마을의 빛이 되었노라. 마을 사람들은 매년 수양과 미양의 묘지를 찾아가 그녀들의 영혼이 평안히 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으면 묘지 근처에서 혼례복을 입은 두 여인의 그림자가 춤추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공자님 말씀에 이덕보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으로 원망을 갚아야 비로소 평화가 온다는 뜻이지요. 미양이 품었던 억울함도 수양의 따뜻한 마음으로 풀렸듯이 사람 사이의 갈등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 때 비로소 끝날 수 있는 법이랍니다. 온 사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기생 메란의 화려하고 애절한 인생의 여정 시작할게요. 조선시대 성종이 재임하던 때 평안도는 학문과 기회가 가장 으뜸인 고장으로 손꼽혔지요. 문인과 가객이 끊임없이 배출되었고 그들은 중앙조정에서 뛰어난 능력을 뽐내며 조선 문화의 융성기를 이끌었답니다. 그러한 평안도의 중심에는 재능이 아주 뛰어나고 절세의 미모를 자랑하는 메란이라는 기녀가 있었어요. 메란은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만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노래와 춤, 악기 연주는 물론이고 역사와 고전에도 능통한 여인이었어요. 메란을 한번 본 사람들은 그녀의 재능에 모두 감탄하여 그녀를 가리켜 기녀의 보배라 칭송하였답니다. 메란이 처음 기방에 들어왔을 때의 나이는 고작 15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게 된 그녀는 한 노파의 손에 이끌려 기방에 발을 들이게 되었지요. 이 애가 새로 들어온 아이인가? 춤과 노래, 악기 연주 등을 가르치며
기방을 총괄하던 방주는 메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메란은 어깨 위로 곱게 올려 묶은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 이면에는 날카로운 눈빛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생김새는 잘 가꾸면 되겠지만 이렇게 왜소하고 잔뜩 겁만 먹은 아이를 데려와 놓고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다는 건가? 노파는 메란의 등을 다독이며 다부진 목소리로 변명하였지요. 보기보다는 총명한 아이입니다. 아직은 어려서 지금 당장은 활용할 가치가 적더라도 잠재력이 매우 큰 아이입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방주는 별로 탐탁지 않다는 표정을 지우지 않은 채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보증은 됐고 조금 지켜봐서 적응을 못하는 날이면 당장 내보낼 테니 그래 아세나. 기방의 훈장인 이모 할멈은 메란을 애정 어린 눈길로 측은히 바라보며 메란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성심껏 가르쳤습니다. 기방 언니들 사이에서 막내로 불렸던 메란은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재능을 발휘하며 누구보다 빠르게 기방 생활에 적응하였어요. 막내답게 귀여운 장난도 많이 쳤습니다. 처음에는 춤도 서툴고 노래도 어색하였으나 메라는 총명함과 노력으로 누구보다 배움을 빠르게 치고 나갔지요. 그녀는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악기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가락을 외우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목에서 피가 나도록 연습을 거듭하였답니다. 이를 지켜본 이모 할멈은 메라나, 내 노래는 날이 갈수록 듣기가 좋아졌다만 춤사위는 아직 어색하구나. 좀 더 부드럽게 버들가지처럼 흔들어야지. 라며 메란이 자만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어느 날 메란은 기방의 장구를 몰래 꺼내려다 마루턱에 걸려 엎어져 큰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지요. 어이구, 메라나. 이걸 어쩌냐? 너 장구를 깨뜨리면 우리 훈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언니들의 걱정과 핀잔 섞인 말에도 메라는 마냥 웃으며 손을 털면서 말했어요. 장구는 깨져 없어져도 제 노랫가락으로 대신할 수가 있으니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그래? 장구보다 내 노랫가락이 더 훌륭하다 이것이냐? 오, 요것 봐라 아주 맹랑하구나. 그 천진난만함에 기방 언니들도 메란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메란이 노래를 시작하면 장구보다도 더 큰 소리로 기방을 가득 메웠고 그 덕분에 손님들은 구성지면서도 통쾌하게 마음의 근심을 뻥 뚫어주는 메란의 목소리를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메란의 명성이 서서히 퍼져가기 시작한 것은 20살쯤이었어요.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온 고관대작이 평안도에 머물면서 기방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메란의 구성지고 카랑카랑한 노래를 듣고는 깜짝 놀라며 말했지요. 오라, 뛰어난 기생이 한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평안도에도 이토록 재능을 가진 훌륭한 여인이 숨어 있다니 내가 꼭 너를 한양으로 데려가고 싶구나. 그러나 메란은 그런 대감에게 농담까지 섞어가며 능청스럽게 거절했습니다. 대감마님, 제 노래는 평안도에서만 이렇게 구성지고 카랑카랑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게 되면 제 목소리가 시들어버릴까 두렵사옵니다. 그러니 소첩을 한양으로 데려가는 것보다 대감마님께서 평안도로 더 자주 내려오시는 게 어떠신지요? 그녀의 기지 넘치는 대답에 대감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주변 사람들까지 즐거운 웃음으로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구겨진 갓을 쓰고 옷매무새가 허름한 취객 한 명이 메란의 기방에 찾아와 큰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습니다. 메란이란 기생이 어디 있느냐? 나 같은 놈한테는 그 고결하다는 노랫소리를 들려주지 않겠단 말이냐? 나도 이 기방에 온 손님이거늘 손님을 가려서 맞이하여 노래를 불러준단 말이더냐? 메란이 어디 있는지 썩 나오거라. 취객은 술기운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방 안에 있던 악기며 비단 방석들이 그의 발길질에 엉망이 되었지요. 이봐, 내가 메란이냐? 너의 노래가 그렇게 뛰어나다 들었는데 고관대작 앞에서만 노래가 나오고 나같이 벼슬도 못한 양반놈에게는 노래를 안 들려준단 말이냐? 취객은 휘청거리며 메란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기녀들은 깜짝 놀라 달아나려 했고 주변에서 소란이 한바탕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메란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취객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지요. 나리께서 이렇게 노여움을 품으셨다면 그건 분명 저의 잘못이겠지요. 그러나 나리께서 일이 취하셔서는
제가 마음을 다해 노래를 부른다 해도 제대로 감흥을 느끼실 수 없을 터이니 차라리 제가 나리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차를 한 잔 대접해드리는 건 어떠신지요? 취객은 메란의 뜻밖의 태도에 잠시 멈칫하며 물끄러미 메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메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방 안으로 온통 흩어진 술잔과 물건들을 정리하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술은 사람을 즐겁게 하지만 지나치면 사람의 귀를 막고 눈을 흐리게 합니다. 제가 나리께 선보이는 노래는 귀와 눈으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잠시 안정을 찾으시면 제가 노래를 올리겠습니다. 취객은 결국 메란의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에 잔뜩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녀가 건넨 따뜻한 차를 마시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방을 정리하는 그녀를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메란의 기계와 지혜에 더욱 감탄했습니다. 기방의 방주마저도 혀를 내두르며 말했지요. 메라는 기방에 있을 여인이 아니구나. 저 아이의 총명함과 기품을 보면 누가 기생이라 하겠는가? 한편 이 얘기를 전해 듣게 된 고관대작이 메란을 방으로 불러들였지요. 고관대작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메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역시 자네가 명성답게 기품도 뛰어나는구먼. 실로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느끼게 되었구나. 지난번에 처음 보고 내가 너를 한양으로 데려가려 할 때 소첩을 한양으로 데려가는 것보다 대감마님께서 평안도로 더 자주 내려오시는 게 어떠신지요? 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는 것이 어떠한가? 이곳에서 기녀로 평생을 보내는 것보다 내 곁에서 호감하며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메란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올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호강이 목적이었다면 소녀는 이미 다른 양반님 댁에서 호의호식하며 금수저를 물고 살고 있었을 테지요. 그러나 소녀는 찬란한 보석보다는 불꽃처럼 뜨겁고 열정적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내를 만나고 싶사옵니다. 고관대작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물었습니다. 아하, 이번에도 기생이 사랑 타령을 하고 있구나. 이 기회에 평생토록 발자를 고칠 생각은 없고 순진하게 무슨 뜨거운 가슴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냐? 사랑이 곡식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배를 채우기는커녕 놀이개로 전락하여 배고픔만 더할 뿐일 텐데. 메라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고관대작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밥상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그 밥으로 열정이 부족한 사람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없는 삶이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화불량에 걸리기 때문이지요. 고관대작은 어이없는 듯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니 한양으로 함께 가자는 내 제안을 또 거절하겠다는 말이냐? 대감마님께서 소녀를 첩으로 삼고자 하신다니 송구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소녀의 마음이 대감마님께는 이미 고목과 같사옵니다. 고관대작은 메란의 뜻밖의 대답에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고목이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메란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마님, 고목은 그 뿌리가 깊고 단단하지만 이미 메말라 있지요. 아무리 좋은 햇볕과 단비를 준다 해도 그 나무에서 꽃이 피거나 열매가 맺히기는 어렵습니다. 제 마음도 이와 같사옵니다. 대감마님의 권력으로 소녀를 첩으로 삼으실 수는 있겠지만 마음이 없는 여인이 대감마님의 품에 안 한들 따뜻한 온기를 나눌 정이 있겠습니까? 대감은 메란의 맹랑한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만 보았지요. 그럼 평생을 사내들의 놀이개로 그렇게 살겠단 말이냐? 한양으로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뜻이겠다. 그렇사옵니다. 소녀는 평안도의 공기와 흙냄새를 맡으며 이곳에서 제 이름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싶사옵니다. 대감마님의 뜻을 거역해 송구스러우며 소인같이 미천한 것을 어여삐 여겨주시니 평생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겠사옵니다. 메란의 기품 있는 거절에 고관대작은 더 이상 메란을 첩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접고 어쩔 수 없이 메란의 결정을 인정하며 그녀의 기품을 새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본 기방의 사람들도 메란이 그처럼 대의를 지키며 기녀라면 누구나 소망하여 가질 수 없는 기회를 거부하며 대쪽과 같이 꺾이지 않는 기계를 보인 것에 감탄하여 그녀를 더욱 멋진 기생으로 보게 되었다지요. 그렇게 메란이 평안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을 무렵 평안도에 감사가 새로 부임하여 왔습니다.
감사가 새로 부임해 왔으니 이를 축하하는 연회가 성대하게 열릴 계획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평안 감사에게는 19살의 수찬이라 불리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수한 용모에 학문적 재능까지 겸비한 그는 유창한 중국어와 문장을 다루는 실력이 탁월해 이미 주변 관리들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외아들이었기에 부모의 사랑과 기대도 그만큼 크고 집중되었지요. 수찬은 어려서부터 비범함을 보인 아이였습니다. 5살 때 그는 아버지가 서재에서 보던 중국 고전 사기의 일부를 훔쳐 읽었는데 이를 단숨에 외워서 아버지 앞에서 줄줄이 읊기도 하였지요. 아버님, 여기서 사마천은 왜 이렇게 한나라의 흥망을 길게 기록했을까요? 간단히 쓸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버지였던 평안 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녀석이 내 나이에 이렇게 긴 문장들을 벌써 이해한다고? 대체 내 생각이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구나. 수찬은 고개를 갸웃하며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게 흥미로웠어요. 라며 자문자답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일화는 그가 9살 무렵 부모님과 함께 함경도 관아로 가던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관아 앞에 서 있던 아전 한 명이 문장을 헷갈리게 쓰는 것을 보고 수찬이 나서서 바로잡았지요. 나리, 이 단어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율을 써야 합니다. 이 율은 법을 뜻하고 이 율은 밤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사람들은 웃게 됩니다. 아전은 당황하며 부끄러워했지만 함께 있던 관아의 관리들은 어린 수찬의 학문적 깊이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감사의 아들이라더니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수찬은 늘 고전과 세상의 이치에 관심을 두었고 그의 학문적 기량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19이 된 지금 사람들은 그를 두고 영재라는 별명을 지어 부르며 그의 밝은 앞날을 기대하였지요. 그의 부모는 영재 수찬이 조선의 미래를 빛낼 인물이 될 것이라 확신하였답니다. 평안 감사의 연회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조정의 관리들과 가객, 기녀들까지 초대되었고 잔치는 화려함의 극치였지요. 감사는 흥을 돋우기 위해 기녀 중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아들이 함께 춤을 출 것을 제안했답니다. 기방의 관리자들은 한결같이 메란을 추천했는데 그녀의 재능은 이미 평안도에서는 알아주는 기생이니 그 기품이 젊은 수찬과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잔치가 한창이던 때 메란과 수찬은 앞으로 나와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웅대하고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두 사람의 선남선녀가 춤을 추자 마치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듯 살랑거렸고 나비가 꽃 위를 나는 것처럼 두 사람의 합이 잘 맞았지요. 도련님께서는 언제 이렇게 춤사위를 섭렵하셨나요? 소문으로만 들어 궁금했던 차에 도련님과 함께 춤을 추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소인 메란이라 합니다. 예, 저 또한 평안도 최고의 기녀와 나란히 춤을 출 수 있게 되어 영광이오. 당신께서 잘 이끌어 주시니 춤사위가 살아나는구려. 둘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춤의 장단을 하나로 맞췄습니다. 메란의 소매가 날아오르자 수찬은 그녀의 손끝을 잡아 이끌었고 둘의 움직임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면서 꽃과 나비가 되어 주위 사람들의 눈을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잔치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가 넋을 잃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춤사위는 마치 오래전부터 꾸준한 연습이라도 한 듯 완벽했고 서로를 향한 몸짓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춤이 끝난 후 메란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오늘 춤추면서 행복하셨나요? 수찬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메란님과 합을 맞추어 춤을 춘 기억은 오래도록 제 기억 속에서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평안 감사는 매우 만족하며 기쁨에 겨워 메란을 불러 아들의 옆에 앉도록 하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감사는 메란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비단 선물을 내리고 춤을 함께 춘 이둘을 보며 마냥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메란과 수찬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수찬은 메란의 총명함에 감탄하였고 메란 역시 수찬의 학문적 깊이에 매료되었지요. 메란님, 중국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시대는 언제인가요? 저는 위진남북조 시대를 좋아합니다. 혼란한 시절이었지만 그 속에서 문인들은 빛나는 문장과 사상을 남겼지요. 격변 속에서도 세상의 이치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수찬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통찰력 있는 대답입니다. 저도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인들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문장은 혼란 속에서 탄생한 보석처럼 빛났고 진정한 인간의 사상과 가치를 자유스럽게 표현하였지요. 그들은 종종 만나 서로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글을 논하였습니다. 메라는 자신이 쓴 글을 부드러운 목소리로 읽어주었고 수찬은 그녀의 글에서 깊은 통찰과 아름다움을 발견했지요. 어느 날 밤 수찬은 메란에게 제안했어요. 오늘은 글 대신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나누어 볼까요? 춤과 노래로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소? 메라는 수찬의 제안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찬 도령님, 춤과 노래라니 참으로 흥미롭군요. 그럼 제가 먼저 춤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메라는 아름다운 손짓과 우아한 몸짓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춤사위는 마치 시처럼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수찬은 그렇게 화려한 메란의 춤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그녀의 동작에 맞추어 노래를 읊기 시작했어요. 달빛 아래 춤추는 아름다운 꽃, 바람결에 흩어지는 향기로구나. 그들은 그렇게 춤과 노래로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지요. 많은 것이 척척 잘 맞았던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이 새는 줄 모르게 주고받던 시와 노래의 끝에 그만 야리꼬리한 서로의 눈빛을 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입술이 포개지면서 뜨겁게 몸과 마음이 스며들었지요. 그날 밤 뜨거운 사랑을 나눈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갈망을 알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둘의 사랑을 가장 염려한 사람은 다름 아닌 수찬의 어머니 평안 감사 부인이었지요. 어느 날 부인은 아들의 행동을 몰래 지켜보다가 메란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걸 알게 되어 크게 노여워했습니다. 내 아들이 어찌 천한 기생과 어울릴 수 있단 말인가? 나라의 큰 일을 할 아이인데 기생 따위가 그 길을 막을 셈인가? 가문의 체면은 생각지도 않는단 말인가? 평안 감사 부인은 메란을 불러 호되게 꾸지람했습니다. 내가 요즘 우리 아들 수찬이와 가깝게 지낸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더냐? 수찬 도령님과는 오래전부터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천박한 몸으로 우리 아들과 마음을 나누는 사이라니. 우리 가문을 어찌 보고 깊은 관계를 이어간단 말이냐? 아들의 근처에는 얼씬하지 말고 당장 물러나거라. 그러나 메라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부인 마님, 저는 수찬 도령님과 학문을 나누며 서로를 존중할 뿐입니다. 그리고 천한 몸이라 하여 배움과 사랑의 자격을 잃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부인은 들을 생각도 않고 메란을 향해 더욱 격한 언사를 퍼부었어요. 들은 바와 같이 당돌하구나. 내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수찬이와 절대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야. 그리하여 그녀와 수찬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사람을 붙여 감시하기 시작하였지요. 수찬은 메란과의 만남이 어렵게 되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메란과 사랑이 깊어진 수찬은 메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메란과 몰래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메란, 우리는 어려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깊은 마음씨와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마다 메란을 향한 이 마음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꽃을 피우려는 내화처럼 나의 마음도 언제나 당신을 향해 자라나고 있음을 잊지 마시오. 메란 역시 답장을 보내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수찬 도령님,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저의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미 메란의 몸과 마음은 수찬 도령인 것이니 그 무엇으로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을 더욱 깊이 새기며 서로에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갔답니다. 세월이 흘러 평안 감사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수찬과 메란의 관계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사 부부는 매일 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감사 부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메라는 기녀입니다. 아무리 총명하고 기품이 있다고 해도 기녀라는 신분은 바뀔 수 없지요. 아들에게는 더 나은 혼처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지요. 한양에서는 벌써 높은 벼슬을 지닌 가문에서 청혼이 들어오고 있소이다. 그 집안은 명문세도 가문이라 우리 가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오. 하지만 수찬의 마음이 여전히 메란에게 묶여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좋단 말이오. 감사 부인은 생각에 깊이 잠기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 둘을 헤어지도록 강요한다면
시련으로 죽을까봐 두려웠고 메란을 데려간다면 어머니는 메란은 기녀로서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남들의 평판을 걱정했지요. 그렇게 며칠 동안 부부는 밤마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양에서 온 청혼은 집안의 명예와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회였지만 수찬의 마음은 여전히 메란에게 향해 있음을 감사 부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감사 부부는 수찬을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찬아, 너는 메란을 어찌하겠느냐? 내가 메란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기가 매우 힘들 것이고 그렇다고 아내로 맞이할 여자도 아니고 어찌하면 좋으랴. 메란은 기생의 몸이라서 신분도 맞지 않으나 첩으로 두면 조선에서 흔한 관습이고 남들도 모두 인정하는 관습이니 첩으로 들이면 될 것도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찬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 안 분위기는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참을 지나서야 수찬은 입을 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물론 메란이 제 눈앞에 있을 때는 메란이 전부입니다만 제가 집에 갈 때가 되면 그녀는 낡은 헌신 짝처럼 내팽개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찬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메란이 험한 꼴을 당할까 봐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 부모님을 안정시켰답니다. 평안 감사와 어머니는 매우 기뻐했고 역시 우리 아들은 호탕하고 남자답구나. 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수찬의 목소리엔 어딘가 애써 감정을 누르려는 기색이 역력히 스며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떠나기 전에 고요한 시간을 틈타 메란은 수찬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곧 떠날 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란은 조심스레 문을 열고 그 앞에 섰습니다. 수찬 도령님. 수찬은 메란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떠나시는 것입니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저를 두고 떠나시렵니까? 수찬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메란,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당신도 알지 않소. 우리의 사랑은 여기까지라는 것을요. 메란은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도령님은 제가 마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나요? 제 마음속에 오로지 당신뿐인데 이 마음을 어찌하고 무정하게 떠나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정말 당신의 진정한 마음입니까? 수찬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흔들림이 있었지만 이내 애써 감정을 누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오. 하지만 사랑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소. 나는 이미 가야 할 앞날이 정해져 있소. 당신을 곁에 두면 당신도 나도 서로가 끝없는 고통뿐일 것이오. 수찬의 얼굴에도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메란의 눈물이 수찬의 옷깃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였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이었습니까? 수찬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듯 애써 차가웠던 표정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소. 하지만 그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 당신을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차라리 사랑하지 않은 척하는 것이 나은 일이라 생각했소. 수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러 숨겨왔던 슬픔과 애틋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메라는 그의 진심을 듣고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옷깃을 놓으며 뒷걸음쳤습니다. 수찬 도령님, 가세요. 당신은 떠나시더라도 제 마음은 언제나 당신 곁에 둘 터이니 부디 행복하세요. 메라는 돌아서서 나가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찬의 모습은 이별의 그림자가 되어 메란에게서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평안 감사가 떠나는 날, 고을에는 떠나는 행렬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행렬은 화려했지만 그 속에는 평안 감사를 보내는 이별의 정취도 가득했습니다. 언덕 위 먼발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메라는 그저 수찬의 뒷모습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깃은 낙엽과 함께 가을 찬바람에 휘날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물은 눈이 퉁퉁 부어오르도록 흘러내렸고 평안 감사를 보내는 이별의 정취보다 수찬을 보내야만 하는 메란의 애끓는 정취가 더욱 깊게 허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수찬은 부모님을 따라 행렬의 맨 앞에 서 있었고 군중의 환호와 인사에도 그저 담담한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앞만 응시하였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끝내 돌아보지도 않고 가고 있구나. 그래도 우리의 추억은 간직하고 갈 거야. 메라는 애써 흐느낌을 삼키며 가슴속 깊이 묻어둔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겠지요. 당신을 사랑한 것은 저에게는 기쁨이자 고통이 되었군요. 수찬 도령님, 당신은 저를 잊어도 저는 당신을 영영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월이 흘러도 메란의 애절한 사랑은 평안도 고을의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수찬이 떠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메란의 춤은 어느새 날개를 잃은 새처럼 무기력했고 그녀의 노래는 가슴을 울리는 슬픔의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한때 평안도의 모든 이들이 칭송했던 그녀의 춤과 소리는 이제 한숨이 되어 무겁게 구성지고 애절함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메란의 노래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어 마치 누구를 향해 절규하는 것 같지 않은가? 어떤 이들은 그녀의 눈빛에서 흘러나오는 슬픔을 아파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애절함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나 메라는 사람들 앞에서는 끝내 아무런 표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대 뒤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메라는 가만히 혼잣말하곤 했습니다. 왜 그날 나를 데려가지 않았나요? 수찬 도령님. 그녀는 밤마다 달을 바라보며 수찬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가 남겼던 말, 그가 보여주었던 표정 하나하나가 아직도 그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홀로 거울 앞에 서서 수찬과 함께했던 지난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의 메라는 밝고 아름다웠고 춤은 꽃잎처럼 피어났으며 노래는 꾀꼬리처럼 맑았습니다. 하지만 수찬이 떠난 이후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그 균열은 결코 다시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수찬을 향한 그리움에 그녀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목소리는 온통 흐느낌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당신은 제게 진실한 사랑을 주었으면서도 왜 그토록 잔인하게 거두어 가신 겁니까? 저는 그저 잠시 스쳐가는 사람이었습니까? 밤마다 그녀는 수찬을 원망하며 그리워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한낱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저토록 슬프게 울면서도 무대에 오르면 아무렇지 않은 듯 노래를 부르다니 참으로 애달프구나. 평안도의 사람들은 더 이상 메란을 칭송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노래는 화려함이 아닌 오로지 애달프고 처연함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어느 봄날 메란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쓸쓸히 초라한 방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방 안에는 그가 떠난 이후에도 남겨진 시 한 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가고 마음은 닳아도 그대의 그림자는 끝내 지워지지 않네. 바람 따라 흩날리는 꽃잎처럼 나의 사랑도 이대로 흩어지리라. 그녀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메란의 무덤 위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메란, 평생 애절함을 노래하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녀의 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안도의 가객들은 메란의 삶을 애절하게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춤과 노래는 수찬을 향한 사랑의 절규였고 그녀의 인생은 사랑에 상처받은 한 여인의 비극이었지. 수찬에게는 그 시간이 잠시 스쳐간 순간이었을지 몰라도 메란에게 그 사랑은 영원한 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메란이 고통과 슬픔의 세월을 견디며 수찬을 원망하게 되었던 것과는 달리 수찬은 가문의 명예와 조정의 국사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수찬 역시 메란과의 이별은 차마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사사로운 메란과의 애절한 사랑을 뒤로 한 채 학문에 더욱 매진하였고 훗날 그가 재상직에 올라 가문의 명예를 빛내었을 뿐 아니라 조정의 안정과 백성들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하여 평안도는 물론 온 백성들에게서 우러러 칭송을 받게 되어 이를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었던 메란의 이야기는 평안도 땅에 오래도록 전설처럼 남았고 그리움의 상징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